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해 논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어머니의 역할을 신의 영역에 비유하는 말들이 있을 정도잖아요. 저 또한 자식 낳아 키우는 엄마로서 위대한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키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언정 그 자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자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머니들도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저희 시모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어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통제가 되고 조종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저희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제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실 저에 대해 할 말이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누군가 제게 어린 시절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렇게 답할 겁니다. 평범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평범이란 말 속에는 어쩌면 보이지 않게 충족되고 있었던 풍요로움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안정적인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사범대 출신의 고등학교 교사셨어요. 결혼하고 저를 낳고서도 교사로 근무하셨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셨죠. 아이나 키우며 자신의 꿈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엄마들도 있는 반면 저희 엄마처럼 오히려 자식 하나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꿈을 찾으려는 결심을 하는 엄마들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엄마가 어린 저를 두고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을 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원망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했고 부모님 직업도 그랬지만 외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편이었던 덕분에 엄마는 외가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벌써 저희 집의 평범함에는 물질적 풍요가 기반이 되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뭔가를 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고 싶은 걸 참거나 갖고 싶은 걸 눈물을 머금고 외면해야 했던 적이 많지 않았고 늘 새롭고 좋은 물건들에 둘러싸인 생활을 했다고 기억해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었으니 더욱 그랬을 겁니다. 충분히 누리며 결핍 없는 삶을 살았으니 당시엔 그걸 몰랐더라도 단순히 평범했다고 치부하기엔 누리며 산 것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다만 부모님 두 분의 유대감이 강하지 않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저 또한 감정적 안정을 충분히 얻지는 못했던 윤영이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외동딸로 자랐으니 가뜩이나 물건을 공유하거나 방을 같이 쓰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엄마 아버지도 항상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니 저도 제 공간, 제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식구들이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시시껄렁한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생각 없이 웃거나 그랬던 기억조차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게 됐고 그렇게 내 것, 내 공간, 내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사회적 공감력이 부족한 정서적 고립을 자처하는 성향을 갖고 자라게 됐던 거죠. 사춘기를 겪을 쯤부터는 또래 친구들 사이의 감정 노름에 더욱 큰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쟤 아까 내 얘기한 거 아냐? 너 들었어? 쟤가 뭐라고 했어? 아, 몰라. 난 제대로 안 들어서 잘 모르겠네. 아, 뭐야, 정말. 야, 혹시 나만 없는 메신저방 같은 거 너희들 따로 파고 그런 거 아니지? 응? 쟤가 아무래도 나 따돌리는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런 거 없어. 아니면 나도 따돌려주는 건지도 모르지, 뭐. 너는 어쩜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하니? 이럴 때 보면 너랑 내가 친구이긴 한 건지 싶다. 친구가 무슨 머리 맞대고 다른 애들 욕하는 사이인 거야? 아, 나는 정말 그런 얘기 관심도 없고 안 듣고 싶어. 저는 정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다들 왜 그렇게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았죠. 사실 그 시절부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친구라 되는 건데 제가 이상한 거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친구가 제일 좋을 때고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최대 관심사였던 때이니 그 사이에서 오가는 감정들이 세상의 전부라 여길 수도 있는 시기가 맞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또래들 사이의 감정 기복이나 쓸데없는 남 이야기,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다른 표정을 짓는 두 얼굴의 이중성 같은 것을 극도로 피곤해 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그런 애들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런 유치한 감정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무심하고 냉정한 태도로 또래 집단에서 한 발, 아니 두어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유진아, 너도 걔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딱 싫어할 스타일 아닌가? 글쎄, 뭐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특별히 더 싫을 것도 없지 뭐. 넌 정말 진짜 뭐 그러냐? 걔 진짜 이상하단 말이야. 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난 뭐 잘 모르겠어. 정말 별 생각이 없거든. 넌 만날 그런 식이지? 관심 없는 척, 쿨한 척. 정말 그런 거니? 그런 척 하는 거니? 아, 이제 나도 진짜로 헷갈려. 그냥 그런 게 다 좀 피곤해. 그뿐이야. 어쩜 그래? 그게 다 재미고 그런 거지. 넌 이럴 때 보면 정말 감정이 없는 애 같아. 무슨 로봇이니? 한결같이 친구들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저를 두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지치고 질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 스스로 옆에 있던 친구들을 쳐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치한 감정에 저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단 혼자가 되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말을 아꼈고 더 거리를 뒀고 어디에도 마음을 주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관계에서 상처받기 싫었던 방어 기제의 일종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가정에서 그런 유대감을 가져보지 못했으니 스스로 서툴고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관계에서 제가 잘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아이로 자랐고 대학에 진학해서까지도 누가 먼저 다가오면 조심스레 선을 긋고 탐색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며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라는 이미지를 굳혀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제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나누는 합리적인 관계에 집중했던 거죠. 그런 성향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덕분에 대학에서도 디자인을 전공했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이 제게 꼭 맞는 게 뭔지 아세요?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은 필요한 경우 제일 첫 미팅 정도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이후로는 메일이나 메신저 등 대부분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실 가능하다면 첫 미팅 같은 것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저는 혼자서 작업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게 꼭 맞는 일, 천직이라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감정을 표출하는 건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고 저 혼자만 아는 거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대하는 게 싫은 제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했으니 직업 만족도는 최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일러스트를 의뢰한 클라이언트 중 한 사람으로 처음 만났어요. 사실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다소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아 작업을 못하겠다고 해버릴까 고민을 했을 정도였죠. 보육원 아이들에게 나눠줄 달력이랑 엽서 하나 의뢰하면서 요구사항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이며 추구하는 것들은 또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심오한지 말이에요. 가뜩이나 대면 미팅 싫어하고 감정 소모 피곤해하는 제게
남편은 폭탄 같은 클라이언트였던 겁니다. 네. 제가 달력이나 엽서 작업을 기존에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점들 잘 이해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그럼요. 그런 건 이미 다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의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면 될까요? 수령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캐릭터의 아이들 표정이 생생하게 담기면 좋겠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래서 제 작업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네요. 신경 써서 작업할게요. 이게 무슨 홍보물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선물 같은 건데요. 받는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자기 얼굴처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얘기해도 제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름 걸고 프리랜서 작업하는 프로인데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도 어찌나 구구절절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게 많은지 정말 혀를 내두르겠더라고요. 왼쪽 귀에 작은 점이 있는 아이 사진, 앞니가 빠진 웃는 아이 사진, 그런 식으로 보유권 아이들 사진을 한 장 한 장 꺼내 놓으며 그런 특징들이 잘 반영되게 해달라는 거죠. 물론 그런 식으로 디테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작업의 자유대 제한을 주기도 하지만 남편이 요구하는 것들은 저도 무척이나 흥미롭게 여겼고 그걸 반영해서 작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얼마든지 서면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대면 회의로 진행하며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피곤했을 뿐입니다. 하도 꼼꼼하게 작업 의뢰를 하길래 무슨 대단한 월급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내부 감사가 엄격한가 싶었는데 남편은 보유권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직업도 아니고 그저 봉사자 중 한 사람으로 인연을 맺은 것뿐인데 그 보유권 아이들을 위해 사비를 들여 이런 걸 의뢰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싶으면서도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하여간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말하자면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혼자 일하고 혼자 결정하며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생존 전략이라 여기며 사는 사람인데 남편은 늘 감정이 앞서 있고 여러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의뢰한 작업을 맡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이 요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묘하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달력과 엽서를 받고 아이들이 정말 기뻐한다며 사진과 영상을 한 가득 보내줬을 때는 저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웃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지 뭐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런 걸 잔뜩 보내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보면서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소위 돈이 되거나 커리어가 될 만한 큰 작업을 마쳤을 때보다 훨씬 더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여전히 지나치게 감정적인 그 사람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때 이미 저는 남편에게 뭔가 묘하게 끌리는 매력 같은 걸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공감 능력이 제로에 수렴할 정도라 해도 무방한 저와 달리 남편은 그 능력이 최대치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또한 남의 일에는 관심이라고는 없는 저와 달리 남편은 너무나도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저와 너무 다른 모습, 더군다나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훌륭한 일들을 진심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편 같은 사람이 삭막한 성향의 저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도 꽁꽁 숨겨두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제 결과물,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보고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뭔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깊이 감추어둔 것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많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엄청난 감정의 동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제게 다가와 준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시모는 젊어서 남편, 그러니까 제게는 시부가 되시는 분을 일찍 여의고 혼자 남편과 남편 위로형까지 형제를 키우며 사신 분이세요.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그 와중에 시부모, 제게는 시증조부가 되시는 분들까지도 잘 모시며 시집살이를 자처하셨다고 해요.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중에 아주 젊은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하잖아요. 시모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을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놀랍기만 했어요. 시모의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남편을 통해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정말이지 어머님은 알수록 대단한 분이세요. 저 정말 이런 말 쉽게 안 하는데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머니. 아유, 내가 뭘. 그 시절엔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살았던 것뿐이야. 나라고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아유, 너무 겸손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 시절이라고 다 어머님처럼 사신 건 아니죠. 당장 저희 엄마만 봐도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본인 삶이 제일 중요한 분이셨고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너희 어머니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시잖니. 나는 그렇지도 않고 배운 거라고는 어른 공경하고 자식들 잘 키워내는 게 전부였던 사람 아니냐.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도 정말 못하는 거지만 진짜 어려운 건 나보다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나도 내가 좋아서 한 것뿐이야. 그냥 그게 사는 낙이었지 뭐. 봉사활동이 삶의 낙이었다고 말씀하시는 시모는 생색이라고는 낼 줄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더 대단하게 여겨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저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그런 거나 하면서 살았다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울림이 됐는지 몰라요. 저 같은 애까지도 감동하게 만들어버리실 정도로 저희 시모는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미 그 분야에서는 꽤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셨어요. 봉사활동 좀 한다 하는 분들 사이에서 꽤 알려지신 분이라는 걸 결혼하고서야 알았는데 저 역시도 시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까이서 지켜볼수록 더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 위로형이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결혼이 그리 이른 편은 아니었는데 아주버님은 결혼을 아주 일찍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 저보다 훨씬 일찍 시집와 계셨던 형님은 시집 오자마자 시모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을 돕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이 또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고부지간, 보기 좋은 고부지간으로 칭송을 받고 계시더군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왔어요. 시모 못지않게 형님도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할 자신은 없었죠. 들어보니 형님은 진짜 시집 오자마자 신혼 초부터 시모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에 열심히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집 가서 처음 맞는 명절에 형님과 함께 전을 부치며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들이랍니다. 아유, 근데 명절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하세요? 식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이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아유, 보통 명절 때면 음식을 아주 넉넉하게 해서 복지관이나 노인정 아니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도 다 갖다 드리고 그러시거든. 아, 그러시구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요. 그렇지? 진짜 대단하신 거야. 아우, 나는 시집 와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어머니 따라 복지관에 갔다가 정말 기절할 뻔했지 뭐야? 왜요? 아이, 근데 정말 시집 오신 지 한 달도 안 돼서부터 봉사활동을 함께 다니신 거예요? 진짜지 그럼. 그때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설거지라도 하라고 시켜주셨는데 아유, 말도 마. 그날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 하긴 그렇게 많은 설거지를 언제 또 해보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근데 어머님은 그걸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하신다고 하더라. 그때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
형님은 시모가 어디 마실이라도 가자고 하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가 된통당하고 몇 날 며칠 몸살을 앓았던 얘기를 웃으면서 하셨어요. 그때 형님은 시모가 앞치마 두르고 그 무거운 김치통을 번쩍번쩍 나르는 걸 보면서 따라하다가 팔에 멍만 들었던 얘기며 봉사활동 다 끝나고 근처 밥집에서 먹었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더라 하는 소박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는 내내 제가 그 국밥을 들이키듯 속이 뜨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형님을 통해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쯤 시모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시모 욕도 좀 하고 그러는 건데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었니? 어머니 험담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 신혼 때 어머님 따라 복지관 봉사 다녔던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복지관에 살림 어려운 노인네들이 많았어. 혼자 끼니도 못 챙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거지 뭐. 그런 분들께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했던지.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 자식 키우면서 시부모 모시랴. 그러면서 봉사까지 하신 거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생활비 한 푼 두 푼 아낀 걸로 복지관 가실 때마다 과일 같은 거 양손 가득 들고 가시곤 하셨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 어머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 네가 착해서 나 하자는 대로 다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내가 좋았지 뭐.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들이고 두 분 다 존경할 만하다 싶긴 한데 들을수록 뭔가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시모 따라다니며 할 자신도 없었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모가 저한테도 형님한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실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날 그 부엌에서 기름 냄새와 함께 뒤섞였던 뭉클한 감정은 그분들이 살아오신 시간이 얼마나 단단하고 싶은 것인지를 깨달으며 조금은 낯설고 멀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모는 제게 형님에게처럼 그런 것들을 요구하진 않으셨답니다. 아무래도 맏며느리인 형님이 이미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제게는 그러진 않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보시기에도 저는 형님에 비해 좀 날라리 며느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무리하게 제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진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형님은 그야말로 타고난 맏며느리감이자 효부셨죠. 때로 제가 너무 며느리 노릇을 안 하고 농땡이 부리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일 때도 있었고 다른 집 같았으면 신경전 같은 게 있었어도 몇 번은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형님은 완전히 대인배셨답니다. 저야 진짜 시댁 행사뿐만 아니라 매사 가능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살자는 주의인데 형님은 아예 맏며느리 효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신 분 같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형님 얘기를 덜어 하곤 했답니다. 나 진짜 형님 아니었으면 어머님한테도 벌써 찍히고 그랬을지도 몰라. 왜? 또 무슨 사고라도 쳤어? 아니, 뭐 사고라고 할 건 아니지만 아까 어머님이 반찬 많이 만들었다고 가져가라고 하셔서 다녀왔잖아. 형님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보이길래 보이는 대로 덥석 다 집어 담은 거야. 근데 나중에 형님이 그걸 보시고도 그냥 웃으면서 귀엽다 하시더라고. 우리 형수님이 진짜 마음이 넓은 분이시긴 해. 다른 집 같았으면 동서간에 서열 어쩌고 소리 나왔을지도 모르지. 그뿐이야? 어머님 앞에서 이간질은 기본이고 아주버님한테도 뭐라고 해서 당신도 벌써 전화를 몇 번이나 받으면서 아주 피곤했을지도 몰라. 알긴 안 해. 알면 고마운 마음으로 형수님한테 잘해. 좋은 분이시잖아. 알지 그럼.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 매번 형님이 고생 다 하시고 난 얌체처럼 얻어먹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가 많은데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하셨어. 날 그냥 철딱서니 막내 동생 대하듯 좀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나 시집 좀 잘 온 것 같아.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잘 살자. 남편 듣기 좋으라고 괜히 하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은 절대 다른 사람 흠잡는 분도 아니셨고 누가 봐도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이신 분이셨어요. 식구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두루두루 챙기면서도 절대 티내지 않고 제 실수까지도 웃음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철없고 다소 이기적인 막내 며느리가 되어 편하게 시댁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갑자기 이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의심할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정확히 하자면 그냥 이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이혼을 당하시는 형국이었거든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진짜 말이 안 된다 싶은데 형님이 바람을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고들어 밝힌 게 아주버님이 아닌 시모셨다는 게 더 충격이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형님은 시댁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저와 남편까지 불러 앉혀놓고 시모는 아주버님께 아주 강하게 이혼을 종용하셨던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다. 당장 이혼해. 어머니, 제가 그 사람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한다는 거야? 지가 무슨 할 말이 있다든? 이것 봐라. 이게 다 뭐냔 말이야. 호텔 영수증에 문자 캡처. 이렇게 둘이 같이 찍은 사진까지 버젓이 다 있는데 무슨 말을 더 주고받을 게 있다는 거야. 시모는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 앞에 시모가 수집한 증거들을 수북하게 던져 내놓으며 흥분해서 말씀하셨고 그 증거들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최근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일이 있으셨다는데 그 병원 담당 의사가 형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불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형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그럴 정도이니 아주버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얼굴이 어찌나 안 되셨는지 딱 해서 볼 수가 없었고 사실 시모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시는 것도 형님을 그만큼 믿고 아꼈던 만큼 배신감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걔 이상하다고 벌써 언제부터 그러지 않았니? 그놈의 병원 다닌답시고 애들 학교 다녀오는 것도 다 내가 챙기고 그렇게 완벽한 며느리 아내인 척을 하더니 결국은 우리를 다 속여먹은 게 아니냔 말이야. 어머니, 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 뭐가 더 필요해? 더 볼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일일수록 질질 끌어 좋을 거 하나 없다. 당장 정리하고 지 갈 길 가라고 해. 그런 여자 더 두고 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남편도 우습고 시댁도 우스니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거지. 아휴. 어머니, 저 그래도 형님이 그동안 해오신 것도 있고 얼마나...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야? 형님? 누가 네 형님이야? 명절에 천 좀 더 붙이고 봉사활동 좀 더 따라다녔다고 그게 잘한 거야? 엄마, 이 사람이 형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건 부부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긴 하니까. 너도 시끄러워. 결혼 자체가 이미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며느리 한순간도 더 내 집안 며느리로 둘 수가 없다. 당장 서류 정리하고 내쫓으란 말이야. 괜히 제가 어줍잖게 한마디 하려다가 불똥만 튈 뻔했고 남편도 아주버님 내외 부부간의 일이다 하며 한마디 거들다가 도리어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형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말이라도 하려고 들면 서슬퍼런 시모가 역정을 심하게 내셨죠. 형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한 긴장감 속에 한 방울의 온정도 용납되지 않는 가운데 결국 형님은 이혼을 당하셔야 했어요. 시모가 나서서 형님 내외를 이혼시킨 거나 다름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형님은 양육권이고 뭐고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고 재산 분할 눈꽃만큼 받고 이혼 당하신 겁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던 형님이 난데없이 불륜이 다 무슨 소리며
그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세상만사 허무하다 싶기도 하고 기분이 그랬어요. 저는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프리랜서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의뢰받아 하는 일이니 제가 일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별도의 작업 공간 같은 것 없이 그냥 재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일을 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듯이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기도 했으니 제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했죠. 의뢰받은 일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빨리 작업 진도를 빼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하니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일을 벌여놓기만 하고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침 그날이 형님 내외 이혼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날이기도 했으니 시모도 기분이 그렇지 않아서 오셨나 보다 싶었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아들 집에 연락 안 하면 와보지도 못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으셔서 오신 거죠? 사실요, 저도 머리도 복잡하고 일이 잘 안 된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너는 그 일러스트인지 뭔지 아는 걸 언제까지 할 작정이니? 네? 뭐 일이 끊어져서 못하게 되면 뭐랄까, 저를 찾아주는 분들이 계시면 전 계속 하고 싶긴 해요. 애 키우면서도 제가 얼마든지 조절해서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네가 시간이 남아도는 모양이구나. 이런 걸 여태 붙들고 있는 걸 보면. 시모는 형님 불륜 잡아내고 이혼시키시면서 아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말투며 뭐며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엄하게 저한테 무슨 화살이 날아오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가급적 시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시모는 탐탁찬다는 듯이 저희 집안은 매서운 눈으로 둘러보시더니 본론을 꺼내놓으시더군요. 그런데 그 본론이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그리 좁은 건 아니니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겠어. 네? 어머니 뭘 여기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주버님 애들 말이다. 네 조카들 앞으로 네가 좀 봐야겠다. 네? 제가요? 어머니, 저는 제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다 싶을 때도 많고 살림에 그리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형님, 아니 아주버님 댁 조카들을 어떻게 해요? 애가 둘이나 되시는데 갑자기 애 셋을 저 혼자.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예쁘긴 하지만 그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서 둘째 생각은 꿈도 안 꾸는 제게 형님 댁 애들까지 보라고 하다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아주버님한테 빨리 이혼하라고 다그치면서 시모가 애들도 다 키울 거라고 양육권도 칼같이 다 뺏어와 놓고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나 싶은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시모가 하시는 말씀이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또 도저히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 그건 안 된다고 제 할 말 좀 했어요. 괜히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시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내뿜듯이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뭐야? 그거는 어려워? 못하겠다 소리냐? 이게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니년도 이혼시켜줘야 정신 차릴 거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뭐 때문에 이혼을 하나요? 아니, 어머니께서 무슨 권리로 이혼을 시키신다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 왜? 네가 청년 그 꼴을 당해봐야 알겠어? 아무 이유도 없이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뭐야? 내가 지금 너랑 이깟 말싸움이나 할 기운이나 있는 줄 알아? 듣기 싫다.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남도 아니고 네 조카들 거두라는 건데 뭐가 문제란 거냐? 진짜 시모가 그렇게 민낯을 들이대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마치 성녀와도 같은 온화한 모습으로 봉사계의 대모로 추앙받다시피 하는 분이 사실은 이런 분이라니요. 저는 제 앞에 드러난 그 모습이 시모의 본 모습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 가면을 어떻게 쓰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은 시모에게 찰떡으로 어울리는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그 순간 시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차고도 넘쳤지만 저는 조용히 시모가 하라는 대로 입 꾹 다물고 시모 앞에 제가 갖고 있던 이혼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그걸 보고 새하얗게 질려 호흡곤란 상태가 되더니 기어이 졸도까지 하고 말더군요. 제가 너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긴 하는데 그게 사실이기도 했어요. 사실 전 다소 덤덤한 마음으로 시모 앞에 그 서류들을 내놓았던 거예요. 제가 시모 앞에 내놓은 건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하긴 그랬으니 시모가 그걸 보고 졸도까지 했겠죠. 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먼저 해드릴게요. 그건 시모가 형님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내쫓았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포함한 이혼 서류였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과 그렇게 이혼을 하시게 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셨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그런 일을 저지를 분 같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증거라고 내놓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런 걸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사실 그런 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고 가짜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형님께 연락을 해 따로 한번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모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바로 시모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모는 제가 알던 것처럼 그렇게 천사 같고 성녀 같은 훌륭한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로 누구보다 탐욕스럽고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 봉사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것도 맞고 말이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혀 세워주고 하는 걸 겪으면서 점점 더 그것에 도취됐다는 건가요? 난 그렇게 생각해. 적어도 처음부터 그럴 수단으로 봉사를 시작했던 건 아니라고 말이야. 그렇지만 형님을 그런 수단으로 이용했던 건 맞잖아요. 며느리 데리고 다니면서 어머님 명성이 더 높아졌던 것도 맞고요. 딱 거기까지가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자꾸 내 칭찬을 많이 하게 되니까 어머님은 그게 거슬리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 뭐라고요? 그니까 자기한테 올 찬사가 형님에게 돌아가시는 걸 시기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사실 시모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듯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남편 일찍 잃은 과부에 그렇다고 시댁이나 친정 집안이 내세울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몸뚱아리 하나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한 것인데 거기서부터 칭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 거기 취해버린 거예요.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와 같이 다니게 되니 그 시모의 그 며느리다. 요즘 저런 고부지간이 어디 있냐 하면서 더욱 높이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러던 것에서 점차로 형님에 대한 인정과 칭찬의 목소리가 높아지니 시모는 그게 불편했던 겁니다. 사실 형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지만 봉사단체 내에서도 몇 번이나 아닌 척하며 형님을 모함해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대요. 물론 시모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양만 더 바짝 오르게 됐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게 된 상태에서 봉사단체 차기 회장으로 형님이 거론되는 걸 알고서는 완전히 결심을 굳힌 것 같다는 겁니다. 시모도 회장이니 뭐니 하는 감투 욕심이 누구보다 있는 분이셨는데 그 자리를 젊은 형님이 차지하게 될 것 같으니 그 꼴을 못 보겠던가 보죠. 어머, 잠시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설마 형님의 그 불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맞아. 동서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난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 비슷한 짓도 그럴 마음도 품은 적이 없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그럴 리가 없지. 어머님이 무슨 증거다 어쩐다 하면서 잔뜩 내놓으시던데 그럼 그것들도 다 조작된 거란 말이에요? 뭘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가짜야. 진짜 증거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나랑 친구 사이인 건 맞고 같이 밥 몇 번 먹은 적이 있지만 그게 전부야. 그것도 병원 식당에서 먹은 거였고. 말도 안 돼. 형님, 근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형님을 이렇게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다 알면서 당하고만 계실 거냐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라도 나서볼까요? 아니야, 동서 그러지 마. 그럴 거였다면 내가 직접 했을 거야. 나 더 이상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쳤다고. 어머님이란 사람을 감당하고 싶지가 않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당하실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어머니란 사람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서 내 생각에 동의해줬어. 난 그걸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버님은 형님의 뜻을 알고 형님을 자유롭게 놓아준 거나 다름없는 거였더라고요. 형님이 이혼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시모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형님의 결연한 의지였던 거죠. 물론 법정에서는 형님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이혼 판결을 받았고 따라서 법적 재산 분할도 형님이 받아야 할 몫보다 훨씬 적게 받았지만 그것 외에 따로 아주버님이 형님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셨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두 분 사이 신뢰가 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형님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주버님은 시모의 본 모습에 대해 알 만큼은 알고 계셨다고 했으니까요. 반면 제 남편은 시모의 참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형님 얘기를 들으며 그런 일이 언제든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닥칠지도 모를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시모였던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제게 생긴다면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그냥 이혼하고 만다고 그렇게라도 해서 시모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저대로 대비를 하기로 한 거예요. 아주버님처럼 시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제 남편은 순진하게 시모한테 속아 넘어가 저를 의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시모가 형님을 모함하고 증거를 조작해 형님 내외를 자기 뜻대로 이혼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시모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형님 내외분을 이혼시킨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이혼 서류와 함께 고이 보관하고 있었고 그걸 시모 앞에 내어놓았던 거예요. 시모는 자신이 벌인 짓, 자신의 치부에 대한 증거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 졸도까지 한 모양인데 깨어나자마자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껏 목소리를 낮추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얘 막내야. 아가, 너 그 자료들 말이야. 그거 당장 없애다오. 너는 어쩌자고 그런 걸 다 그렇게 모아놓고 있었던 거냐? 어? 그걸 제가 어떻게 모은 건데 없애나요? 나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형님한테 하신 것처럼 그런 짓을 벌이시면 그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당장 어머님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저도 이혼시켜야 정신 차릴 거냐고 말이에요. 설마 기억이 안 난다고는 못하시겠죠? 아니 내가 무슨 그걸 친담으로 들었단 말이야?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뇨? 저한테 조카들 육아 독박 씌우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말씀까지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예, 내가 잘못했다. 조카들 육아? 그런 걸 네가 왜 신경 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너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러셨죠. 그래놓고는 갑자기 말을 바꾼 것도 어머님이시고 말이에요.
시모는 단호한 모습의 저를 보고 더 사색이 되어 설설 기었지만 저는 이미 시모의 본 모습을 너무 잘 알게 됐잖아요. 더 이상 그런 모습에 속을 제가 아닌 거죠. 또한 그런 시모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순진하고 착한 제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를 봉사정신 투철한 대단한 사람이라 추앙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사람들 또한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드러내어 놓을 결심을 한 겁니다. 시모의 민낯을 폭로할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 저는 먼저 형님에게 연락을 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근거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도 되겠는지 여쭸어요. 그게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는 것들이 죄다 형님과 직접적으로 얽힌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제가 밝혀내고 수집한 자료라고 해도 형님께 먼저 허락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형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데 쓰일 자료들이니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제 생각인 것이고 형님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냥 다 싫고 끊고 싶어서 이혼까지 감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엮여서 언급되는 게 싫다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형님은 제가 하려는 일을 반갑게 받아들여 주셨고 또 응원한다고도 해주셨어요. 동서는 확실히 나보다 실천적인 사람이야. 또 적극적이고 강단 있는 사람이고 말이야. 아니에요, 형님. 무슨. 그냥 저 하나 살자고 하는 짓이죠, 뭐. 제가 또 억울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 뭐가 됐든 나서줘서 고맙게 생각해. 동서 덕분에 나 억울한 것도 풀 수 있게 돼서 나야 고맙지. 네, 형님한테 그런 누명을 씌우다니. 정말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형님이 말씀은 안 하셨어도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대로 싹 다 밝힐게요. 저는 우선 시모가 활동하는 봉사단체의 오래된 회원들에게 시모에 대해 알리고 다른 건 몰라도 시모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실상 시모는 그 봉사단체에서 제명된 거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고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하나도 숨기지도 않고 부풀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게 남을 먼저 위하는 착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 시모를 보며 배웠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던 만큼 그 충격도 컸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평정심을 찾고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 이겨낼 거라 믿고 있고요. 그래서 시모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제게 찍소리도 못하고 조카들 돌보며 찌그러져 있는 거죠. 시모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안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좀 봐주세요. 시모가 한 짓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표현 좀 쓰는 게 대수인가요? 사실 아주버님도 그렇고 그 순한 제 남편도 시모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시부기일에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마 다음 명절부터는 시댁에 안 가고 아주버님과 조카들 그리고 제 아들과 저희 부부만 모여서 지낼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도 시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모가 본인이 살아온 삶을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시모의 남은 인생 동안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얼마나 회복하며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들의 존경은커녕 사랑하는 아들들의 존경과 사랑마저도 이미 잃었으니까요. 조카들도 시모가 있는 댁에 보내지 않고 아주버님이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아주버님 눈치를 보며 낮에 아주버님 출근하고 안 계실 때 가서 집안일 해놓고 반찬도 만들어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아는 척 한 번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아주버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시모는 아주버님에게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일해주는 아줌마 정도로도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조카들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자유롭게 왕래하며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면접 교섭권이니 그런 조항을 엄격하게 만들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버님과도 그럭저럭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재결합 가능성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고 뭐고 간에 남녀 사이 일은 그 당사자 두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뭐가 됐든 형님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둘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소유하며 며느리들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시모였지만 세상만사 어디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던가요. 공연한 이기심이고 욕심이었던 거죠. 시모는 모르겠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 남편 돕는 마음으로 남편이 나가는 봉사활동에 처음 따라가 봤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시모처럼 가면을 쓰고 정치하듯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편이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 몰라라 했던 저도 잘한 건 없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젠 저도 이렇게 남편 따라 봉사활동을 조금씩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니 저희 시모와 형님, 저희 가족의 얽힌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저희 시모 같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 친구들만 해도 그런 조짐이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감정과 생각들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